정우락 교수님께서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날씨가 덥고 해서 이제 말복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인 직업이 옛날 걸 읽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현대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그 예전 분들의 그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이 말복과 입추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말복에 그 입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재미난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복과 입추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 하면 바로 고추잠자리입니다. 바로 이 말복이 되면 고추잠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워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가을이 온다. 그런 조물주의 뜻을 이제 삼복, 입추, 그리고 고추잠자리를 통해서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선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 정우락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가 정부 치던 데입니다. 저희 바로 예전에는 바로 학교 땅이었습니다. 정부 치던 땅에서 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당연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좀 심하게 집사람한테 혼나고, 저는 혼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옆방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꺼내어서 읽어봅니다. 그때 본 글이 퇴계 선생이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예전 사람들도 다 이 부부 문제를 힘들어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퇴계 선생도 바로 이 부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심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부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옛 글을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쓰고 나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례를 할 나이가 되고, 그래서 이 주례를 가끔씩 하게 되는데 주례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서술에서 이 주례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례사를 꾸준히 다르게 합니다. 제일 먼저 부부는 하나가 아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보통 주례사 할 때는 아마 부부는 일심동체다, 혹은 옛말에는 반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두 사람이 하나로 합친다. 그리고 일심동체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이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일심동체 맞는가요? 당연히 아니죠. 결혼을 정의할 때 이성지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성실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이성지합입니다.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두 남녀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소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례사를 들어보면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부부싸움이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해결의 그 실마리가 이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잘했는지 승부를 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에 대해서 승패를
따지는데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해결될 리가 없죠. 당연히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논점을 피해서 옛날 당신 술 먹고 들어왔을 때 엉뚱한 여자 만났을 때 등등 논점을 옮겨가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서양 전통에서 합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합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는 뜻이죠. 이치에 아무리 맞으면 뭐합니까? 상황과 정황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은 합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찌 보면 합정,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고 또 정황이고 이런 말이죠. 이 감정의 소통 그리고 정황의 소통, 그것이 있을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 부부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전부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 문헌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 간에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역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부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문제도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덧붙이는 말이 결혼의 환갑 회혼녀 이야기를 합니다. 회혼녀는 서양의 음혼식 그런 것처럼 우리 쪽에는 결혼 60주년을 회혼녀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조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신랑 신부도 60년 후에 회혼녀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객들조차 회혼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축하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생물학적 나이가 예전에나 지금이나 120세라면 아마 힘든 분들도 많겠지만 그와 같은 제가 피곤해 말입니다. 이제 몇 가지 부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삼강 오륜이라 했을 때 오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이별입니다. 그런데 예전 분들이 부부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부자 이친,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유별보다도 상위의 개념처럼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군인들은 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부부유별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부유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부자유친이고 그 다음 윤리 강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부부유별 무엇일까? 아마 부부유별이 뭐냐 했을 때 대부분 남자들은 사랑채에 있고 여자는 안채에 있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게 부부유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뜻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부부유별은 그런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유별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가 구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구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부를 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와 다른 부부가 다르다. 그게 부부유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우면 안 된다.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게 부부유별의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딸을 시집 보내거나 혹은 여동생을 시집 보내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친정을 갈 때 한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문으로 쓰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개녀서라든가 해서 딸을
훈계하는 그런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물론 말로 다 하죠. 말로 주로 쭉 하는 것이 가서 시아버지 말씀 잘 듣고 또 그 형제간에 화목하고 뭐 남편 말 잘 듣고 어떻고 저쩌고 꼭 이야기하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부부유별을 잘하라. 처음에 저는 그 뜻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조심할 줄 알았는데 부부유별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부유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의 일화들 보면 이 선생님 댁에 공부하러 간 학생과 그 집 며느리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가 예전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성모랄이 훨씬 더 이완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훨씬 더 쉽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딴 남자 만나지 마라.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근원적으로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모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다른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애를 낳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계 사회의 특징이 되고 그러다가 부계 사회가 될 때는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기강이 서는 것, 사회와 국가의 기강이 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사회와 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가 정착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부부로서 다른 배우자와 부정한 짓을 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부유별로서 첫 번째 나오는 요건입니다. 근데 좀 불공정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부유별은 늘 첫 번째 부부유별의 개념은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남성들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부부유별의 논리를 가지고 여성들은 개가를 하면 안 된다. 그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개가 하면 되지 않는다. 개가 못하게 양반과 여성을 하시겠죠. 개가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다른 부부와 섞여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논리에 의해서 부부유별에 의해서 바로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이 죽어도 시집을 못 가게 만든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나오겠죠. 거기에 비하면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첩을 다 있습니다. 첩이 없어진 게 불과 뭐 한 4, 50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남성의 성욕 때문에 첩을 드린다고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테고 또 실제 상당 부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첩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후사를 잇기 위함입니다. 남녀가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은 자식을 낳는 것인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불교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손을 잇기 위해서 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첩을 드린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혼자 아내를 잃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첩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 첩을 드립니다. 사실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렵죠. 대부분은 아내가 둔
크게 뜨고 살아있을 때 성욕을 풀기 위해서 이 처벌드리는 것,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처벌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죠. 조선시대 때 이제 서울에 경상도 사람이 벼슬 하러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 하숙비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월급 가지고는 하숙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월급이, 공무원 월급들이 꽤 됐지만 조선시대 때는 공무원 월급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서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 집에서 아내가 농사 지은 그 소득을 가지고 서울에 돈 보내줘야 됩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돈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혼자 서울 생활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비가 굉장히 비싸서 그걸 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광복 멋지게 쫙 입고 대궐에 들어가는데 실제 그 광복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것도 역시 하숙집에서 빌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료 생활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남산 자락 좀 초라한 쪽에 조그마한 집 한 채 얻고, 그리고 첩은 양반가의 서녀들이 들어옵니다. 서녀라 하더라도 양반의 핏줄을 반은 타고났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남자종, 여자종 하나가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첩을 하나 드린다는 것은 입이 3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식구 먹여 살리는 것하고 집 하나 얻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 생활을 하는 비용하고 하숙비가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첩을 드리는 식으로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그와 같은 식으로 남성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어가면서 이 남녀 유별의 그 윤리를 교묘하게 피해가 됩니다. 이것이 남녀 유별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남녀 유별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남녀 유별이라고 했을 때 바로 남성은 사랑체, 여성은 안체, 주거 공간 자체를 분리를 합니다.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경상도 쪽 그 전통 가옥과 전라도 쪽 가옥을 보면, 안동이나 이쪽에 가면 안체와 사랑체가 이 갈문으로 해서 몰래 싹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문이 경상도 쪽에 있는데 전라도 쪽에는 그게 잘 없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 사랑체에 있던 사람이 안체에 들어가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서, 아, 아무개 양반 오늘 합방하는구나. 그래서 인구가 경상도보다 적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거 공간을 분리한 것, 그것은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울의 새로운 풍속이 부부가 함께 같은 방에 사는 것을 두고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녀 유별이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강제를 하는, 이분 강제를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녀 유별의 뜻이 바로 주거 공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일정 정도 거리를 해놓는다는 것, 그것이 남녀 유별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를 살리고 여자를 살림하고 여자를 살리라 돈 버는 것, 그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에서는 있을 수 있었지만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첫 번째는 다른 부부와의 구분이고,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구분입니다. 역할 구분이 아니라 바로 이 생활의 격리를 통해서 육체적 접근을 가급적이면 좀 빼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남녀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남녀
특히 이 부부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 아니라 이 공경이었습니다. 공경한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건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손님처럼 생각하는 것.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조금 사고 쳐도 좀 실수해도 그냥 이해하고, 또 손님이 왔는데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진 않죠. 그것이 바로 공경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제의 윤정, 바로 이 논산에 있는 명가죠. 이 자식이 이 장가갈 때 글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도리는 인륜의 시작이라. 일이 지극히 미세하고 비근하지만,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일은 바로 미세하고 비근하지만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분자라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남자는 욕정에 끌려 윤리강상을 빌어서 희롱하고 교만해지며, 아내는 성생활의 즐거움에 빠져서 공손함을 잊어 늘 남편과 붙어서 살을 비비고 산다. 그렇게 해서 너무 육체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이제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여자 성냥이가 되고, 또 남편의 약점을 이롭게 여겨서 코를 빼어 제 말을 듣게 한다. 이런 겁니다. 남성 4대 부인 문정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제 말은 아닙니다. 혹시 복잡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상당히 많은 남성분들은 요즘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0% 그렇지 않다고는 아마 말하기 힘들 겁니다. 너무 부부가 육체적으로 가깝다 보면 바로 상대를 조금 우습게 보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부부 관계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부부의 윤리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공격을 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효의 문제입니다. 이 부부가 왜 성립하는가? 부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식을 낳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후손을 잇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옛날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들더라도 종족 조조는 본능적이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두 번째 경우는 부모를 섬기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들 저것들끼리만 친하고 부모를 소원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세채라는 17세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은 함께 부모를 섬기기 위한 것이므로 자식돈 놀이를 해야 된다. 혹 정과 사랑에 빠지거나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데 길들여져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화목하지 못하여 온 집안에 연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아내는 성품이 꽉 막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멀고 바깥에서 왔으므로 그 형편을 고려할 때 부인이 시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환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내 대장부 남편이 부모의 설하에 태어나 형제 자매와 같은 배에 태어나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했다고 아내에게 빠져가지고 예법의 죄를 얻고 사내부 사이에 창피를 당하게 되니까 대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는
여성은 바깥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혹시 조금 잘못해도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친부모에게 자기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친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 이거야말로 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군자는 처자식에게 사랑을 나누어줄까 하여 종신토록 철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효가 아내 때문에 시든다 라는 말이 아주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이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더라. 아마 여기 중에 어르신 중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맹자에도 그게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 아주 재미난 두 개의 상충된 논리가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 바로 요순 시절이라고 할 때 순임금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멋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불보이취라고 해서 부모 허락을 받지 않고서 아내를 데려와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가 이제 맹자에게 묻습니다. 맹자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결혼했는데 부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교에서 가장 떠받드는 맹자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답이 있죠. 그런데 그 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순 시절이라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순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미심쩍습니다. 공자의 아버지 순양헐이 공자를 낳을 때 야합의 결과로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합, 글자 그대로 하면 결판에서 합쳤다는 뜻입니다.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 아버지가 왜 야합했냐? 그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딸만 9 낳았고 또 장애자를 낳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늙은 나이에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예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야합이라고 한 것이지 들판에서 몸을 합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죠. 길 가다가 만났으니까 공자를 낳았겠죠.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가장 성인으로 떠받드는 순임금, 공자, 그걸 조선시대 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순임금 문제를 가지고 공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고했더라면 아마 결혼을 못했을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금명군인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반대한다면 맹자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맹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여기에 나왔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불효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를 내쫓아버립니다. 그 일을 두고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맹자가 그러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니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맹자는 이쪽에서 물을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저쪽에서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안정복 같은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자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당연한 아마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부부유별의 두 번째 것, 바로 이 부부간의 공경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부모에게 효를 어찌 보면 강요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부유별의 문제를
문제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키워드는 내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남성들은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 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모으면서 그러면 여성이 어떤 남성을 바람직한 배우자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의 글이 많지 않은 데다가 그런 글 중에서도 내가 바라는 아내의 상 그런 것은 아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글에 따르면 아내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송명음이라고 하는 서울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자는 8살이 되면 효경과 논어를 읽어서 큰 뜻을 배웁니다. 음식, 거처, 의복을 다 공부를 통해서 본받는다. 이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성품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자란다. 공부를 통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시부모 공양을 잘하고 조사, 제사를 받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여성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첫째는 이 남편을 보필하는 것, 시부모를 공양하는 것, 조상 제사, 그리고 아래로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것. 여러 사람을 거느린다는 것은 하인들 통제하는 겁니다. 하인들 통제는 남성들의 몫이 아니라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 이 자식 교육, 하인 통제, 조상 제사, 부모 공양, 남편 보필, 이것이 여성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굉장히 깨인 사람입니다. 송명음은. 그런데 대부분 이 조선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송명은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행실이 달라지고 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잘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교육을 그렇게 못 시켜가지고 요즘 우리 주위에 좋은 여성보다 나쁜 여성이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의 교육이 잘 되는가 아닌가가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가 어지러워지는가를 결정하는 근본이 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진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선시대 양반가 이외에서는 여성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반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성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바로 8살이 되면 효경론은 그렇다고 되어 있죠. 실제 웬만한 대갓집에 그 어릴 때 서당 가기 전에 혹은 서당 가서도 사서 정도의 공부는 다 엄마들이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사서를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당연히 여성들의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공부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그것이 또 하나의 굴레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성들에 대한 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시도 잘 짓고 사서삼경도 줄줄 잘 외우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에서는 그 여성이 글을 아는지를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그 여성을 칭찬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표시 안 났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문 대신 충족하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송명음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성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보필하고 그리고 부모 공양하고 제사 지내고 타인 통제하는 것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식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오늘날 우리가 듣더라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원진 요즘 철학사나 이런 사상사들 보면 지금 보수 꼴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시 부운이라고 하는 자신의 누이가 시집 가서 잘 살아라 하는 교육용 책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선악은 모두 처음 공부한 것에서 비롯한다. 선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자식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식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어릴 때 교육은 오직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어머니가 조금 지식이 있게 되면서부터 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 행동을 보므로 아이가 배우는 것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다. 어릴 때 배운 것이 습관이 되면 커서도 있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 세상 부인들은 자식 교육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것을 주로 삼아서 사고를 쳐도 덮어주고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 자식 편만 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까불고 사납게 되도록 조장한다. 나쁜 말을 꺼려서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지 않고 욕하더라도 그냥 두고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둔다. 요즘 이른바 강남 엄마들 행태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이 시기에도 자식 끼고 돌면서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맹자 어머니가 삼천지교 3번 이사가서 교육을 하고 정자의 어머니가 절대 거짓말 못하도록 아주 음하게 역대 가장 엄했던 자식 교육의 대명사가 주자 앞에 있었던 정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식 교육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자식 교육은 엄마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한원진의 이 한시 부분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느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며느리 교육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세게 잡아라. 잡아보고 안 되면 재빨리 포기하라. 요즘 아주 세게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게 한번 잡아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말이 이거죠. 억지로 교육시키려고 하다가는 아들까지 이른다. 이미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들을 만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남편을 돕는 것, 그것을 이제 내조라고 이야기하죠. 부모 공양하는 것, 또 제사 지내는 것, 그런 것은 좀 의미가, 현대적인 의미가 적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의미가 큰 이 내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조라고 하는 말, 글자 그대로 안에서 돕는 것이 내조입니다. 내조와 반대되는 말이 외보, 바깥으로 보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조비 아버지가 조조입니다. 삼국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비가 바로 이 나라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이 조비의 부인이 박후라는 사람인데 이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치맛바람이 거셌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왕, 여자 왕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후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인 조비가 왕이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박후는 첫 번째 부인, 정식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비가 또 이 왕세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함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또 다른 존재들을 다 없앰으로써 드디어 자기 자신이 그 황후가 되고 또 남편을
왕이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왕의 정신은 밖에서도 없는 외모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없는 내조가 있다더니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꼬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조라고 하는 말 실제 조선시대 때 문헌에서 쭉 한번 찾아보면 의외로 그 제왕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일반 사가에서 쓰는 말보다는 왕비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점점점 일반 사가에서도 사가 여성들도 내조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조 이렇게 출발했는데 내조라고 하면 바로 좋은 아내라고 했을 때 현모양처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5만 원짜리 집회에 신사임당이 들어갔을 때 여성들 중에 일부가 신사임당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명분이 현모양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모양처의 뜻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현모양처가 때문에 현, 어질현, 어미모, 어진 엄마, 양처, 어질 양자, 아내 저자, 선량한 아내. 그러니까 어질고 선량한 엄마, 아내. 그러니까 가장 주체성도 부족하고 남편 말만 잘 듣고 착해 빠진 순덕이가 현모양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랬는가요? 전혀 아니죠. 신사임당은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씁니다. 공부 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은 친정에서 계속 살지 시집에 가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일찍 물론 죽어서 율곡 이이가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해서 머리 깎고 선임이 된 적도 있습니다만 일찍 죽었기도 하지만 실제 시집살이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현대적인 여성입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킬 정도로 똑똑하고 또 지금 강릉에 오죽헌 가보면 지금도 그 집이 멋지죠. 부잣집입니다. 재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킨 사람, 가장 현대적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모양처가 뭐냐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인의 사양처하고 국난의 사양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인, 집안이 가능하면 양처, 좋은 아내가 그립고 국난, 나라가 어지러우면 사양상, 좋은 재상이 그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다가 집이 가능한데 선량한 아내가 왜 필요할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선량한 재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선량한 양자, 나 혹은 현모라고 하는 현자는 선량하고 어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구절은 바로 갑인의 사양처, 이 구절이 18세기의 남자들, 특히 못난 남자들이 처갓집 탓을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옛글에 하였으되 갑인의 사양처라 하였는데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넌 친정 가서 돈 안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양처는 뭐냐면 친정 가서 돈 가져온 사람이 양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조선 후기에 생겼을 정도로 양성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때도 좋은 아내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실제 양처입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남편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남편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내가 바로 그거죠. 실제 그 조선시대 때 주부라고 했을 때 주인이 되는 그 여성은 경제권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되면 며느리에게 경제권을 고관 열쇠를 넘겨줄 때 바로 그 경제권 자체를 어느 정도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무튼 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말세의 풍속이긴 하지만 바로 이 돈 많은 아내 그런 것을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말세의 풍속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선 유인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인은 저 유자 보신 적 있죠? 지방 쓸 때 유인 이렇게 쓰죠. 그 학생은 남편이 벼슬하지 않은 학생이고 벼슬하지 않은 학생의 아내는 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인은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아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영의정이라든가 아주 높은 벼슬을 하면 그 아내는 정경부인이 되고 그 다음은 정부인이 되고 그 다음은 숙부인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성에 대한 이 국가의 배려가 아마 서양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서양에서 남편이 높은 벼슬 했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거기에 맞는 풍계를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기에서 정경부인 혹은 정부인 줬다고 해서 월급 주는 건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명예로운 직책을 줬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이고, 지금 장관을 했다. 그럼 장관 부인에게도 월급은 안 주더라도 명예로운 명칭을 주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한준은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유인이라고 하고 그 아내의 방 유인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실은 쉽게 얘기하면 내 마누라의 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라는 말을 쓰습니다만 마누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하인이 상전을 부를 때 주인 마나님을 부를 때 말루하님 그리고 이 궁중 여성들이 대비나 왕비를 부를 때 말루하님이라고 했습니다.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아내를 마누라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인 말입니다. 혹시 여성들이 그렇게 마누라라고 한다고 해서 낮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내의 방입니다. 유인실은 아내의 방이고 기는 그 옷에 붙인 글입니다. 아내의 방에 붙인 글. 이게 참 재밌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바라는 아내의 상, 내가 바라는 남편의 상 그런 것이 있는데 말로 백날 해봤자 통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글을 딱 써가지고 남편 책상 앞에 붙여놓으면 좀 싫어도 보겠죠. 바로 그런 글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는 아내에 거처하면서 낮에는 음식 주고 나 먹여주고 밤에는 옷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고 그래서 음식과 의복 이런 것을 해주고 그래서 나는 아무 근심 없이 산다. 이게 내조죠. 먹고 살고 해주니까 최고죠. 그 이외에 나로 하여금 먹고 있는 일로 고민하지 않게 하는 행위 이것이 뛰어난 행실이다. 어떻게 보면 마음과 등쳐먹고 사는데 이거를 아내의 뛰어난 행실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부인의 행실이 남편으로 하여금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화목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나는 내 아내가 이런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비가처, 살찌우자. 집을 살찌우는 아내. 부부가 화목하면 집이 문태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서 우리 집안을 부자 되게 해주는 아내의 비가처가 되게 되시고 두 번째는 무비처입니다. 비는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이 없는 아내, 뭐 이런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먹을 술과 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내한테 잔소리하면서 좋겠다. 내보고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미칩니다. 지금도 아마 꿈꾸는 그런 아내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손순, 공손하다는 겁니다. 내한테 잘 복종해주는, 내 말 잘 듣는 아내가 되어달라.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여기가 여빈처입니다. 여빈처. 손님과 같은 아내.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아내. 그러니까 나를 공경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달라. 손님처럼 대접해달라. 아까 이야기했죠. 손님처럼 대접하지 않으면 서로 육체적으로 몸을 섞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코를 빼려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서 남편 공경을 잃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기처입니다. 꺼들단자 기계기자. 이 기계는 배터리입니다. 단기는 작은 배를 자른다는 겁니다. 이 악양자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아내가 무척 보고 싶어서 몰래 도망쳐가지고 아내 보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짜고 있던 배를 칼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 배가 중도에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당신 공부도 중간에 그만두면 이 꼴이 난다. 그런 문제가 되어나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드디어 성공해서 집에 오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 자신의 집에 인편에 보내가지고 내가 금덩어리 하나 주었는데 당신한테 선물로 주려고 내가 보낸다 하니까 아내가 부럭 화를 내면서 의롭지 않은 재물을 보내어서 나를 욕되게 하는구나 하고 남편을 무지무지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외로 이 조선시대 내조라고 했을 때 위에 나오는 세 가지의 내조, 경제적인 내조보다는 오히려 단기체의 의미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녹거처. 이 녹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수레라는 뜻인데 사슴이 끄는 조그만 수레라는 뜻인데 은자들이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로 물러나서 사는 사람이 타는 수레가 녹거입니다. 그러니까 녹거처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은퇴해서 시골 가서 살아줄 아내가 녹거처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녹거처입니다. 시골 가서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첫 마디가 혼자 가시고요. 남편이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골 가서 살자.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6가지를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단기처라고 봅니다. 바로 내조의 가장 큰 덕목이 책선입니다. 책선은 남편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바가지 긋는 것. 그게 내조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책선이지 책선을 요즘 말로 다 바가지 긋는 겁니다. 방정일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8살인가 7살 연하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벌 짓고 있다가 친구나 바깥에서 벌 좀 지어달라 라고 하면 벌 못 지어가지고 끝내면 아내가 대신 지어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수가 너무 못 써서 헤매는데 아내가 그냥 내서 죽게 하고 대신 없는 수준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엄청난 존재죠. 시한수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 아내가 써주고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문집이 없는데 이 아내는 지금도 이 문집이 지납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편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이 쪽지를 남편 사랑방에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이 쪽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 쪽지를 보낸 쪽지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 한 로파가 쌀한말 고기 한 건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밖에 왜 왔냐 했더니 얼마 전에 내가 깡패한테 잡혔는데 당신 남편이 나 구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때 사랑채에 있길래 내가 묻지 않고 그냥 안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김영란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만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이 아내가 뇌물 받아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바로 이 강정일 땅은 부의한 재물, 아까 그 악양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명성을 이런 식으로 높여준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청렴하기 때문에 당신 어려운 거 도와줬다고 해서 선물 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내조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듣자니 남편이 남 책망할 때 목소리를 과도하게 낸다니 그거 잘못된 겁니다. 큰 소리 질러서 사람을 바로잡게 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니까 스스로 행실부터 생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쪽지를 다 보냈는데 쪽지 내용 보면 정말 웃깁니다. 집에 오다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왔다고 보내고 담배 피운다고 보내고 심지어 친구가 왔는데 오래도록 잡아놓고 그 친구로부터 좋은 이야기 좀 듣지 않고 빨리 친구 보냈다고도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해서 남편 분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광현이 바로 이 아내 강정일 땅이 죽지 않고 그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제문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으면 우리 아내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더더욱 내가 더 잘하도록 했고 내가 허물이 있는 것을 보면 걱정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꾸중까지 했으니 반드시 나로 하여금 다른 땅에 서서 천지 사이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말과 바른 논리는 종신토록 감복해서 새겼다. 이까지만 보면 이게 스승님한테 보낸 것 같죠. 이 때문에 부부 사이라도 음하기가 스승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숙하고 공경하여 수월한 겁니다. 당신하고 함께 앉아있으면 천지신명을 마주하는 것이고 그대와 함께 말을 나누면 눈이 어찌하다. 엄청 무서운 스승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하면 조금 심하죠. 근데 이제 박은원이라는 분은 역시 죽은 아내를 회상하면서 쓴 거라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 그 형편에 이런 것은 참 괜찮겠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도 좋지만 서로 공경하는 사이이면서 동시에 친구가 되어라. 친구로서의 부부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내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머리가 좋아서 저절로 잘 터득했고 아버지나 형에서부터 들어가지고 줄줄 외워서 공부를 잘해서 그 다음에 행실을 잘 했다. 그래서 내가 안방에 있을 때는 늘 사랑 타령을 하지 않고 진리가 뭐냐, 의리가 뭐냐, 역사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늘 토론을 했다. 그래서 땔감, 쌀, 간장, 소금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 예의, 학술, 인간의 성, 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 기쁜 듯이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침 저녁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은 안방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교배를 안 했습니다. 안방에 있으면서 큰 부인과 학문과 역사, 문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면 동지가 적지만 안에 들어오면 좋은 직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아내를 잃게 되었으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현대적인 환경에서 바람직한 부부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아마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대목으로 조선시대 때도 꼭 이렇게만 살지 않고 정말 살을 섞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심여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한중이라는 18세기 문인인데 개성적인 시입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달의 신혼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랑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랑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예쁜 꽃을 꺾다가 나와 함께 거울에 비춰보시면 꽃이 정녕 나보다 못하죠. 설령 꽃이 나보다 한들 꽃이 당신 위에 별을 짤까요? 당신 위에 밥을 할까요? 내가 꽃보다 훨씬 낫다. 하자는 여성입니다. 물론 이 전통은 꽃이 예쁘다 한들 당신 위에 잠을 자줄까요?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 잠시 꽃핀 숲에서니 버들잎은 내 꾸민 눈썹 같고 복사꽃은 내 입고 있는 다움치마 닮았으니 당신을 불러서 나 찾아보세요. 하지만 동쪽에는 복사꽃, 서쪽에는 살구꽃, 그 사이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꽃이니 당신 못 찾겠지요. 꽃보다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겨울은 그냥 오늘 되게 추운데 원앙이물 얇아서 쌀쌀하기에 밤새 남군과 안고 자다가 고개 돌려 남군에게 하는 말, 옆집 사는 옆인데 혼자 사니 얼마나 추울까. 체온으로 우리는 이렇게 따스한데 또 오늘 밤 촛불 켜지 않았더니 남군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향긋한 숨소리만 듣다가 아침에 거울 보고는 어떻게 내 화장한 꼴의 연지가 당신 얼굴에 반이나 있나요? 이런 시에서 보면 사랑의 그 감정 이런 것을 직설적으로 자신의 경험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조선시대 때로 나만 보던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 부부 간에 정말 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시를 가지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이춘이라고 하는 인물, 16세기 인물이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정원에 흐드러진 첫 번째가 남편 시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봄이 가서 꽃이 예쁘게 폈으니까 아내가 여보 꽃 구경하고 꽃 꺼내서 술 한잔 합시다 하니까 남편이 답으로 보내십니다. 저번에 흐드러지게 핀 꽃 가슴 안어 풍악소리 그저 그렇다. 좋은 술, 좋은 여인 나는 아무 재미없다. 나는 공부만 좋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놀자고 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봄바람 부는 경치 예로부터 볼거리요. 달빛 아래 가야금 타는 것도 한가지 있다. 술도 근심을 일으켜 가슴을 탁 들게 하는데 어찌 당신은 책만 탐하나. 이렇게 다시 또 시를 지어보냅니다. 아마 그 다음에 시가 없는 것으로서 남편이 술 먹으러 같이 갈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이춘이가 성정원에 요즘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이 술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 술을 자신 혼자 다 먹지 않고 이제 아내에게 그 술을 보내면서 시를 한 수 함께 보냅니다. 눈 내려 바람이 한기를 당하는데 찬방에 있을 당신이 그립구려 이 술 비록 품질이 좋지 않아도 한 잔 이 찬 속은 배울 수 있겠죠. 그 아내에게 시 한 수 지어서 술을 보내는 다행히 시켜서 남편이 아내가 아주 감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답시를 보냅니다. 국화의 배눈이 알리지만 문대의 방이 발사하겠고요. 찬방에서 데운 그 바다 배채우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꽃하고 이렇게 생겨서 보내겠죠. 이런 부부간의 따스함. 그런데 뭐 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부부의 갈등, 우리를 보면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첫째는 가난입니다. 가난하니까 싸우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빈의 사형치라 돈 좀 가져오더라.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처가 문제 가지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송덕공 그렇게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덕공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유언으로 내 무덤에 비석 하나 세워다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비석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춘이가 전라감사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야 드디어 당신 도지사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 빗돌 하나 세워주소 하니까 의춘이가 아주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공범 가지고 당신 아버지 길을 세울 수 있나? 나는 부정한 짓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내가 중국 보살을 쫙 동원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례, 제가 보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그 친구 도와주고 아는 사람 도와줘서 괜찮다 이런 사례만 모았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또 비석 세워달라는 것을 계속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춘희가 공부를 써가지고 빅토를 만들어줬던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그 부부 갈등의 원인은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부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남편은 천존집이 남존여비가 이 천존집이를 바꿔서 남존여비라고 합니다. 남자는 없고 여자는 놔두는데 참 에헴 하면서 여자가 어디 감히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르려고 그러고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제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체는 몸을 가지런히 한다. 요즘에 좀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체라고 하는 말은 중국 고대 경전에 나온 말인데 황제로부터 성인까지 부부 관계는 평등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니한테 무릎 꿇고 사느냐? 주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기싸움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상시 사이좋게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목소리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예의와 공경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 문제, 정말 사소한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거기다가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부부간이야말로 가장 약점을 잘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부모도 모르는 배우자의 약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찔러서 바로 그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탁 찔러버리니까 상대방이 당황을 하죠. 그러면 포함부터 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됩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음성을 높이면 안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물빛을 사납게 해서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을 해가지고 또 적당히 해라. 결국
지금 현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손찌검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이 사실은 독설이라고 하죠.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독설이라고.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큰 소리로 욕을 해서 안 된다. 그리고 확 내쫓아버린다. 아예 관계를 끊자.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부부 관계를 영영 멀어지게 한다. 이 정도 요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별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맹자의 아내입니다. 맹자 아내는 바로 맹모 삼천지교다. 그리고 뭐 자식 교육 잘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맹자가 어느 날 아내가 있는 방에 딱 들어가봤더니 딱하게 이제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어떻게 감히 맹자의 아내가 이렇게 당정하지 못한 몸가짐을 하고 있으니까 내쫓아야 되겠다 하고 엄마한테 들어가서 일을 밝혔습니다. 그때 맹자의 어머니가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방에 들어갈 때는 꼭 노크를 한다. 노크를 해서 혹시 풀어진 마음으로 있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 노크를 못할 때는 문을 열고 바로 상대방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을 깔고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사실 이거를 보고 저도 아주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배려죠.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네가 사실은 잘못해놓고 왜 아내 탓을 하냐. 아까 처음에 제가 퇴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퇴계집에는 실려있지 않는데 나중에 후대 퇴계집을 정보해서 편찬할 때 편지가 하나 실려있습니다. 이 편지는 제자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끝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친구들하고 가다가 헤어지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이 편지를 뜯어보거라 하면서 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제자에게 상당히 공개를 하죠. 제자, 네가 좀 검설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이런 의심 가진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서 여성들 중에 성품이 흉악하면서 교하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시원찮은 사람도 있다. 거기다가 남편도 시원찮은 수가 있다. 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품이 아주 악해가지고 스스로 소박된 예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극악한 경우를 제외하면 남편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그거부터 반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게 되면 아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마누라 아내를 며칠 이혼해서 쫓아버릴 것 같으면 논리적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고 얘는 7거지야. 7가지 나쁜 악이 있으면 여성을 내쫓아도 된다. 라는 그 7거지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7거지약이 있다 하더라도 내쫓을 수 없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상중에 있거나, 둘째는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부자 됐거나,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했을 때 친정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예 돌아갈 곳이 없으면 절대 내쫓을 수 없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혼과 배가 이런 것이 쉬웠을 때는 당연히 친정에 돌아가면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봐라. 이 아내 쫓겨나면 친정에도 못 간다. 친정에도 못 가고 시집에서 쫓겨나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 바로 상조에서 그 유명한 소설까지 등장한 향랑이라고 하는 녀석, 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집에서 쫓겨나면 친정에 가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굶어 죽거나 더 억울하면
목을 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는다는 것은 아내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부인들은 한 사람만 쫓아서 평생처럼 살다가 정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원수처럼 되어버리면 되겠느냐. 부자가 이야기하는 자기에게서 결점이 없는 다음에 남의 결점을 비난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초대에 제가 제 처와 부부싸움하고 가서 그를 보고 느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겪어봐서 안다. 나는 결혼 2번 했는데 모두 심하게 불행을 당했다. 그래도 마음으로 박대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힘써 노력한 것이 수십 년이다. 나 아내 때문에 수십 년 고생했다. 그 사이에 극도로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지러워. 고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잘 알다시피 폐계는 첫 번째 부인과 20살 때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아내가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그 애들이 상당히 크니까 둘째 부인과 그 나이 차이로 있었겠지 아마. 그런데 이제 그 둘째 부인하고 애들이 같이 살려고 하니까 그 둘째 부인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구박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 율곡 같은 경우도 가출을 왜 했느냐. 율곡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죽고 나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하고 율곡 형이 백판으로 싸워가지고 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제 새엄마가 들어오면 이제 그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바로 퇴계집에도 그런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퇴계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을 보면 결국 퇴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큰아들을 분가를 시킵니다. 이 퇴계라고 하는 이 큰 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 퇴계 떠는 사람이 마누라 교육하는 못 시켜서 큰아들 자기 집에도 못 두고 남의 새빵살이로 내쫓았다 할까.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 받은 그 제자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아내에게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원만해 됐는데 그 소박당할 뻔했던 그 제자의 아내가 이제 퇴계가 죽은 후에 너무나 퇴계 선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치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상을 치르고 그리고 그 편지를 자기 통해서 퇴계 집안에 보내어가지고 그 편지가 꼭 좀 문집에 남아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제 성호 사설을 했던 성호 이익 선생이 이 편지를 쭉 봅니다. 보고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퇴계 선생의 남모를 이 고통이 무엇일까 했는데 성호 이익 선생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아마 퇴계가 첫째 아들 분가시키고 그 사이에 바로 둘째 부인과 큰아들 사이에 극도의 불운파 때문에 속을 엄청 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호 선생도 이야기합니다. 퇴계는 역시 위대한 분이다. 세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지 않고 아들을 내보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또 성호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갈등도 겪고 사랑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 60주년까지 되면 최고의 명예가 되죠. 예전에는 결혼을 한 20살에 해서 80살이 되면 이제 결혼 60주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결혼 60주년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장수를 못 누렸기 때문에 결혼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결혼 60주년이 되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 결혼식을 한 번 더 시킵니다. 머리 하얀 노인네가 연지곤지 찍고
신랑 신부 옷 입고 이제 맞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자리에서 쓴 시가 번만이라고 하는 경상도 출신의 분이 부학발 노인이 초가에서 즐겁게 함께 살아 청춘 시절의 부부가 또 짝으로진 겁니다. 오래 살았던 행조가 거의 불월급이나 천년 동안 저를 40명이나 갖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행조는 전설에 나오는 장수한 사람이 천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 혼자 천년 살았지 아내는 천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살려면 아내가 40명이 돼야지만 25년씩 살고 바꾸고 살고 바꾸어서 40년 있어야지만 천년 동안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까지 바꿔가면서 사는 것보다 한 사람과 60년 사는 것이 더 멋있다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신선 늙은이 의관에 꽃가지가 숨었으니 완전히 한참 때 단장하는 때와 한 가지다. 젊은 계집아이가 미소 짓고 나오라고 하니까 부인은 부끄러움에 너리 내려오시네. 바로 최고의 결혼 생활의 끝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60주년 정도 되면 함께 나란히 이제 혼인 혼례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것을 축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